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호 시인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제가 감사하죠. 멀리까지 오셔서 너무 힘드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국문과를 나오시고 예. 한양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시하고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생각해 보면 멀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이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좀 질문을 잠깐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멀리 가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떤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갖다 붙이잖아요. 조금 숙제 같은 거 해오면은. 교실 뒤에.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그 어떤 친구들 작품이 거기에 붙었을 때 그때 약간 좀 그 부러움 또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강해지면 질투 같은 것이 될 텐데. 뽑힌 학생들만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그 나의 어떤 출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좀 열심히 좀 읽고 뭐 이렇게 해서 붙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마을에 있는 그 친구가 한 열 몇 편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시골에 드문 타자로 쳐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뭐 뒷골목 이렇게 쓴데 뭐 후미진, 뭐 후미진 길 뭐 이런 그 단어를 보면서 이게 좀 남다른 어떤 언어 감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때 제가 좀 시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좀 그 시를 말하면 시 같은 시를 인식하게 된 것은 아마도 한 고2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김동명, 파초라든 뭐 이런 시들을 공부할 때 마음에 뭐가 지금 건질건질 하는 것 같은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좀 말하면 모방이죠. 지금 하면 이제 모방 같은 그런 작품들을 좀 쓰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고3 때 제가 부반장을 했는데 그 지리과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교내 100일장이 생겼는데 나갈 사람을 이렇게 좀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부반장 니 나가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잘 쓰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글쎄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전 그 배경은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아마도 반장보다는 제가 좀 나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나갔는데 그때 그 이제 장원을 해가지고 장원하셨네요. 제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출발점 같아요. 제대하고 난 뒤에 78년도 2월달에 제대했는데 복학을 했어요. 78년도 3월에 복학했는데 3월 24일 날 모골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뭘 좀 해볼까 했는데 금방 또 뵙자마자 하늘 같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담이지만 지금도 이제 모골쌤께서 추천하신 분들 그 시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임이 모골회라고 있거든요. 저는 모골쌤 돌아가신 뒤에 등단했기 때문에 유복자라고 그래요. 막내로. 그래서 유복자로서 그 좀 일도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모골쌤 돌아가시고 또 방황 좀 하다가 직접 등단한 것은 82년도. 82년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1기 때 등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보를 받고 그때 전보로 통지가 왔거든요. 그 모골쌤이 창간하신 그 심상지로 제가 등단했는데 그러니까 모골쌤한테 추천은 못 받았지만은 모골쌤 남기신 그 유업인 그 심상지를 통해서 등단했는데 그때 이명수 시인이 그 편집장이었는데 그 지금도 그 전보가 있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계세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좀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82년에 심상으로 등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9권의 시집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그 시집을 내실 때마다 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감추는 거, 요즘 말하면 시치미 떼기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모더니즘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좀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쪽으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런 시를 썼고요. 네. 처음에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주로 관념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주류를 있으세요? 이뤘어요. 그때 초기 시에만 그러셨던 거죠? 그렇죠. 첫 시집만. 네. 제목이 금환식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일식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 시를 쓰고 이제 충격을 받은데 그때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또 82년도 정도에 84년도 시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일찍 내셨네요. 5년 바로 냈어요. 그때 민족문화사라고 거기에 우리 한혜 선배인 김용범 시인이 거기 있어가지고 막 작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져왔는데 그리고 일찍 냈어요. 근데 그 시집을 내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께 가져갔더니 며칠 뒤에 그 아버지가 고생을 했는데 야야 난 잘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상당히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때는 그 대학 등록금 내는 걸 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대. 우골탑.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 시킨다고. 저도 그 많이 소 팔고 논도 팔았는데 그렇게 대학을 시켜서 뭐 공부하더니 아버지도 모르는 글을 썼다고 하는 그 자책감이 상당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예술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런 어떤 굉장히 예민하셨나 봐요. 혈연, 뭐 인연, 핏줄 뭐 이런 것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모르시는 작품을 써서 되는 이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추억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던 그만식에서 거의 탈피하다시피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다니던 그 상주의 어떤 그런 그 기억들,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가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좀 뭐 좀 경험을 반추하실 만큼 그런 정도 경험이 들어가서 많이 쉬워졌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무슨 뭐 자연 실습 뭐 이런 자연 학습인가 뭐 하여튼 그런 연작시도 쓰고 여기 그게 바로 시간의 자궁속이거든요.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를 거기에 들어있는 시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러니까 첫 시, 둘째 시집이 가장 이게 변화가 컸고요. 그다음부터 거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만 읽어서 되겠냐, 내가 시인으로서 행세를 하겠느냐. 그 고민이 다시 이제 따라오면서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가. 조금 쉬워지면서도 뭔가 감동적인 어떤 그 예술성이 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이고 누구나 뭐 그런 고민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어떻게 둘 다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좋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저 질문에 잠깐 있던데 무슨 체험적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체험하고 상상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체험은 경험이나 이제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상상력은 그 경험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예술화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버무리거나 비빔밥화한다든가 아니면 좋게 조화시킨다든가 어울리게 한다든가 뭐 그것이 좋은 시 저는 이제 요즘 맛있는 시 자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멋있는 시는 예술성이 강하다면은 맛있는 시는 좀 그런 어떤 누구나 보편적인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보편적인 경험으로 다가가면서 그 개성이 빛나는 예술성 이 두 가지로 통합하는 길이 바로 멋과 맛, 시의 멋과 맛
두 개가 다 어우러져야 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제 감칠맛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그렇군요. 먹과 맛이 숙성이 되면은 네. 감칠맛이 되어가지고 누가 그 시를 읽더라도 누가 그 시를 음미하더라도 솔깃한 네. 조금 더 가면 감동이 되겠죠. 네. 그 감동은 울림인데 우는 것도 되고 또 움직이는 것도 되는 것인데 그게 울림인데 네. 네. 그런 것은 감칠맛 정도의 어떤 맛이 날 때 네. 어느 독자가 읽더라도 가슴을 움직이게도 하고 네. 눈시울을 붉히게도 하고 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무릎을 치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것 같아요. 시인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감이 와서 되는 것이지. 네. 그 소위 모더니즘 시가 그 제작 의식 네. 만든다 그러잖아요. 낭만주의 시는 그냥 시가 그냥 흘러 넘친다 그러는데 오더워제가 흘러 넘치는 것은 그야말로 온갖 경험들이 쌓여서 이게 물을 붓고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그렇게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밑빠진 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리나 가슴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느님이 주신다고 본다면은 모더니티 또는 모더니즘 시들은 이제 시인이 상상력과 이성, 지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다른 말로 이제 한자식으로 하면 그 말이 달라질 텐데 조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우리말로 만든다는 말을 같은 말인데 네, 네, 네. 조작한다는 말이 바로 기교를 그렇죠. 상당히 많이 부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기교가 적절하게 그 어떤 체험을 개성화하고 보편화하는 그런 기교의 어떤 차원에 머문다면 그것이 좋은 기교가 될 텐데 소위 이제 실론책에 나오는 이론들이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거의 흔히 말하면 기교를 위한 기교.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교가 상상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상상력이 안 들어가면 기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상상이 안 들어가면 기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시가 예. 상상력이 쉽은 없으면 말에 안 모든 된다. 예술에서 네. 상상력은 개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체험은 우리 거의 비슷한 체험 나누잖아요. 그러면 네네.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는, 누구나 시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명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네. 상상력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아, 예. 시인이 아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그 범주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고 예술가들은 일상생활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한 번 더 뒤집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누구나 보긴 하는데 네. 그 예술이나 글로서 시라면 이제 그 시어로 글로서 만들어내겠죠. 언어로. 그걸 언어로 새롭게 조직하느냐는 얘기죠. 새롭게 조직해서 그 삶의 바탕에 어떤 깔려있는 진실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냐. 그래서 발견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이라도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발견의 개념일 것이고 상상력은 발명의 개념일 겁니다. 아마도. 네. 브레이크가 뭐 장미 병들다 하면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장미가 병들었구나 농약을 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가시겠죠. 근데 시인들은 장미 병들다 하면 장미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관념 그쪽으로 관념이 가지 않거든요. 그걸로 가면 일상적인 것이 되니까 네. 시인들은 뭡니까? 사랑이 끝났거나 사랑이 시들고 있거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거든요. 그 장미는 열정, 붉은색, 열정, 아름다움 뭐 이런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장미가 그 생물 책 속에 있는 장미가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그 유명한 그 병든 장미를 노래했을 때 그 장미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느 시점에 이게 바로 병들고 시들고 아니면 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열정 어떤 뜨거운 열정도 어떤 뜨거운 사랑도 결국은 잠꽃처럼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의식하면은 가식적인 사랑이 되겠죠.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언젠가 떠날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달래꽃 아니겠습니까? 네. 김소리 진달래꽃이겠죠. 네. 네. 지금 산에 진달래 겨내가 아주 화려하게 피는데 저걸 보면서 저 진달래꽃이 시듯이 당신이 어느 날 지금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만 어느 날인간 내가 보기 싫다고 역겨워서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꽃시 중에서 예. 꽃의 입장이 돼서 쓰신 시가 예.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참, 유명하십니다. 네,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게 대학교 교양국어의 책에 실렸었거든요. 예. 예. 그러셨네요.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자로 개성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새로움이거든요. 네, 네. 그 새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소위 이제 러시아 형식주로 말하면 이제 낯설게 하기, 낯설음.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시로 또는 예술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게 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떠나지 않거든요. 네. 계속 잡고 있거든요.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그 궁금증을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은 예술가 될 것이고, 아, 저게 뭐, 꺾어진 꽃이네, 꺾어지네, 뭐, 화병이네, 물병이네, 뭐, 다방이네, 이게 전등이네, 이렇게, 그래, 그건 그거지. 라고 상식에 그냥 네. 멈추면은 예술이 나올 수가 없겠죠. 팩션이란 말 있잖아요. 팩션. 팩션. 팩트와 픽션. 픽션. 팩트와 픽션. 네, 네. 그러니까 사실적인 네. 것을 소설화한 것, 사소설이죠. 네. 그걸 이제 팩션이라고 하는데, 팩트에 근거한 네. 픽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탕은 사실적인 것이고, 네. 그걸 약간 소설적으로 가공한 것을 네. 이제 팩션이라고 하는데, 잘못 들으면 잘못 읽었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팩션. 팩트와 네. 픽션의 조합인 팩션인데, 네, 네. 그 역사소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네. 팩트리란 말. 팩션과, 포에트리. 포에트리. 예. 팩트와 포에트리 해가지고 둘을 조합해가지고, 팩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은 체험이고, 뒤는 상상력이고. 이렇게 해서, 그 8번째 시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산문적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산문적으로, 산문시 형태로 표현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을 바꾸어서 뒤에는 이제 시적으로, 운문적으로 그렇게 서정성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한 시 안에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년은 예. 앞에는 체험적 내용이고, 사실을 쓰고 뒤에 거는 그걸 아주 해석하는 겁니다. 가령, 상상력을 더해서. 한국 시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작품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갔다가 유명한 마오따 얘기했다는 모르겠는데 마오따이라고 그 술을 한 병 사왔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비싸고 또 귀한 것이라서 아까워서 집에 자꾸 이렇게 뒀는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흘러서 그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게가 가볍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예,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예. 그래 이게 흔들어 보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 약간 실금이 같더라고요. 그 앞에 그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뒤에 시의 끝이 이제 나도 모르게 목숨이 살금살금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데뷔가 정말 굉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아주 실금에도 그게 휘발된 거예요. 그 제목이 휘발성이라고.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체험은 그 술이 병에 실금이 가서 술이 휘발된 그 내용인데 술이 사라진 건데 그걸 이제 그 술병을 인간의 목숨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대치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건 체험이고 뒤에 건 상상력으로 거미간.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자궁을 빠져나오면서 뭐 실금이 갔는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의 태어남과 존재의 사라짐에 거기에다가 서로 이게 견주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견주어 놓은 거죠.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건 가공된 것이고 앞에 것은 체험이고 그런 형태의 작품이 바로 크게 많이 바뀐 게 그 부분이고 그것은 9번째 시집까지 어느 정도 좀 연결되면서 또 변화가 왔어요. 9번째 시집에서 좀 더 큰 변화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병이 중병이 들면서 아주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말씀 같은 그런 충격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어떤 그런 중병이 걸리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시인으로서의 남편,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데 그 아내를 뭐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평생 선생만 했고, 또 평생 시만 썼으니까, 병원 가서 하다못해 수속을 하나 좀,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맨날 퉁 먹고, 퉁이란 말 아세요? 네네네. 사투리 아닌지 모르겠네요. 맨날 퉁 먹고 또 원망 듣고 이러면서 과연 시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속을 드러내는 시를 별로 잘 안 썼는데 그야말로 그 아내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많이 또 못 쓰겠더라고요. 한 두세 편 써보기도 하고.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버스 타고 가시면서 암이라는 예, 속보를 예, 받으시고 그거 보셨어요? 그 처음 읽은 시가 저는 교수님 시를 처음 읽은 게 그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으니까 예, 그 시가 예.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암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제 쓰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고 대비를 시키신 시인데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네, 이거 뭘 이게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네 말씀이죠. 예. 그때 그 의사한테 들은 그 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데 또 주저앉지 못하고 이 사람 또 생각도 하고 내가 이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지금 막 좀 약간 올라오는데 그 생각해서 한참 동안 좀 망연자실했는데 네.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게 시인인가? 시인이 뭐 때문에 시를 쓰는가? 내 몸조차도. 하는 생각. 그래서 근데 시인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이제 오기도 하고, 네. 스스로 어떻게 좀 이렇게 시인이라고 하는 탈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무력감이. 그래서 시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네. 이러려고 내가 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또 시간이 가면은 또 그래도 시라고 하는 이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을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궁리를 하면서 또 열 번째 시집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네. 시가 무엇인가 이번 열째 시집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했고 이번에 10번째 준비하고 계시는 예, 10번째 그 시집에 시집. 그 얘기가 한 편에 들어있고 네. 그러면 또 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한 편에 있습니다.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시에 대한 회의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쓰지 않으면 시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고 시인으로서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시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한 편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품 제목은 동해행입니다. 날마다 죄를 하나씩 보태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눈이 밝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눈이 밝은 어른들은 이제 무엇이든 훤히 들여다보며 어두운 밤도 어둡지 않게 걸어갑니다. 그들이 지나간 뒤편으로는 또 한 장의 두꺼운 어둠이 내려 쌓이고 뒤따라오던 제 새끼들은 한낮에도 길을 잇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날에는 까까머리 연함은 살적 봄에 흐린 눈 비비며 처음 보았던 묵고 앞바다 그 비릿한 냄새가 그리워져 나는 마음의 징을 울리며 동해로 떠나갑니다. 밤마다 내 안에서 길게 울부짖는 짐승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조금 시원찮네요. 보고 읽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시는 보면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지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뭐 최대 자기 걸작은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다. 이거 네.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네. 좋은 말인데요. 대개는 그런 말을 그 말이 제 말은 아닙니다만은 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좀 미진한 거죠.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성실성, 과정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대표작을 쓰겠다. 몇 살 때 대표작 쓰겠다. 뭐 대표작을 쓰고 대표작을 남기겠다. 뭐 걸작을 남기겠다. 이 욕심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자꾸 진력해가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에게나 아니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결과가 다가 아니고 결과보다는 오히려 인생이나 예술가나 과정, 하루하루 한편 한편 써가다 보면 재수 좋으면 뭐 걸작도 나오고 대표작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겠죠. 오면 인생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그러려고 있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